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새로운 한 달 또 마켓 시그널과 함께 6월도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대래 깜짝 실적 발표로 인한 AI 랠리 그리고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강세로 마감했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강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세린메이라는 이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말씀처럼 정말 강세장이었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더니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약 1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사실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쏠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5월의 강세장을 사실상 체감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 6월도 일단은 기대 반 그리고 걱정 반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 시장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그럼 저희랑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저와 함께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3대 지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올라줬던 한 주였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는 한 주 내내 5만 선 위에서 움직였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강하게 올라줬던 건 나스닥입니다. 2% 넘게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줬고요. S&P 500도 한 주 내내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P 500이 9주 연속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지난 2023년 12월 이후에 가장 긴 강세장이었고요. 한 주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건 역시나 기술주 섹터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미국 증시는 AI가 끌고 간 한 주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동 이슈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 쪽으로는 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가장 약했습니다. 5% 넘게 빠지는 에너지 섹터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미국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모두 올라줬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일제히 경신했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중동 이슈가 완화되면서 유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한번 국제 유가 살펴보시죠. WTI가 1.73% 내리면서 배럴당 87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도 1.77% 내리면서 92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던 국제 유가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 중요했던 건 대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AI 수혜가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반이 재평가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대리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저희가 또 지난주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특히나 시장이 주목했던 건 AI 서버 호황과 관련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매출과 수주 잔고 모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특히나 연간 AI 서버 매출 전망은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대래 이번 호실적과 관련해서 시장이 주목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호실적이다라고 해석을 한 게 아니고요. AI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즉, 여전히 강력한 AI 투자 사이클을 확인한 시장이고요. 이 AI 수혜가 기존의 반도체에서 이제는 서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 AI 수혜가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AI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훨씬 넓은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이번 대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월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해석을 내놨는데요. 엑스펀드의 CEO인 데이비드 니콜러스의 한마디를 가져왔습니다. 델은 AI 수익 확대 스토리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이 AI 투자 사이클은 반도체를 넘어서 AI 인프라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시장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맞는 이야기죠.
시장은 물가보다도 AI를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고 GDP 성장률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은 또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럼에도 시장에는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중동을 둘러싼 이슈들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뒷받침해줬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금요일 날 시장에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고요. 미 행정부 관계자도 합의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장은 휴전의 연장과 협상 타결 가능성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유가의 하락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WTI는 1.73% 하락했습니다. 5월에만 이 WTI가 약 17% 하락했고요. 브렌트유도 1.77% 내렸는데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나들었던 브렌트유죠. 이렇게 휴전 기대가 반영되면서 에너지 가격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유가가 안정되면서 중동발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됐습니다. 시장에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최종 휴전 합의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시장은 여전히 협상 결렬보다는 협상이 지속되는 시나리오 쪽으로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죠. 시장은 역시나 휴전 자체보다는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거란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유가 안정 기대가 투심을 개선시켰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AI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기술적인 순환매다라고 보시기보다는요. 결국에는 지금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속도가 어느 쪽이 더 빠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M7 기업 가운데 먼저 엔비디아의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보시다시피 1.4%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만에서 컴퓨텍스가 진행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젠슨 황이 이곳에서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또 투자 은행들은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약간 좀 엇갈렸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4.7%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대 상승 나왔고요. 퀄컴도 3%대 상승 나왔습니다. 다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하는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약간의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대 상승 나왔고 오라클이 10%대 상승 그리고 팔란티어가 9%대 상승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 특히나 지난주에는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32%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델은 특히나 AI 서버 쪽으로의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AI에 필요한 많은 것들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델이 컴퓨터를 팔지 않아도 AI 서버를 파는 것만으로도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만 올랐던 게 아니라요. HP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함께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AI 서버가 델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IBM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희비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은 2.5%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메타도 0.4%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1.2%대 하락,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지금 스페이스 X를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도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1.4%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보잉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세 나왔고 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산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록불 켜내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델은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수혜가 실적으로 증명되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또 협업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우리가 델의 AI 서버로 이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어요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AI 칩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의 실적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더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냈습니다. AI 서버 쪽으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수요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3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갭인데요. 이게 IT와 의료 쪽에 소비재 쪽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부분을 대표 종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갭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이 약간 좀 엇갈렸습니다. EPS는 사실상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은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의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15%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의 하락이 나온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CEO가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내놓은 제품의 경쟁력이 약간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솔직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갭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와 같은 의료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의료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지갑을 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분야가 다 다를 텐데 갭과 같은 의료기업들 일단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었고요. 세 번째 기업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발사 시험 중에 폭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 날에는 정상적으로 발사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폭발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주 위성 섹터의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14% 넘게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스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부분을 대표 종목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이어서 이러한 시장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여기선 돌발 변수를 블랙스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돌발 변수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항상 존재한다. 다만 긴장 완화는 증시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CNBC는 논평을 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한 건데요.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소식이 미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경제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가 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은 아마 미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증시가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은 늘 주시를 해보셔야 될 만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늘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인데요. 이번 주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 시장을 이끌었던 건 대래 깜짝 실적 발표였고요. 유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무엇보다 AI 투자 확대가 만들어낼 기업 실적 성장 스토리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전히 지금 미국 증시는 강하고요. 네. 계속 얘기 들은 대로 슈퍼스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종목들이 다 비상장 회사들이잖아요. 그 그렇죠. 회사들이 다 상장이 되었을 때 정말 어떤 진용을 갖추게 될 것인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게 뭐 챗GPT, 클로드, 스페이스X 맨날 그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금 파괴력을 보일지. 지금도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데 저런 슈퍼스타들이 등장했을 때는 정말 불꽃이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뭐 IPO 대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하반기가 되겠고요. 또 종전이 되지 않았음에도 워낙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 시그널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엔비디아 CPU를 탑재한 첫 윈도우 PC 출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PC 혁명이 시작된다라면서 이 윈도우 PC 시장에 진입한 엔비디아의 야심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월가 시그널 키워드 한번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인텔이 이러지 않을까요? 인텔 엔비디아 보고 너 많이 컸네 했더니 엔비디아가 원래 키는 내가 더 컸다 아이가. 네. 왜냐면 지금 이 그 엔비디아가 인텔한테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CPU가 중심이었고 G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U라고 불리우지 그 당시엔 그래픽 카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CPU가 탑재된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보조 장치로 들어가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라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구입해서 썼죠.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주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기 지금 인텔이 있고 AMD가 있고 퀄컴이 있죠. 퀄컴의 그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에다가 지금 ARM을 아키텍처로 한 엔비디아의 PC가 도전을 하는 지금 형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존재죠. 정말 재밌는 게 인텔이 야, 너 예전에 20년 전에 나랑 윈텔의 시대를 주도한 주역 아니야?
왜 엔비디아한테부터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 붙은 존재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네. 인텔하고 윈텔의 시대를 같이 했지만 이제는 엔비디아와 함께 인텔, AMD, 퀄컴 진영에 대응을 하는 인텔, AMD, 퀄컴 vs 엔비디아, ARM,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관계가 지금 네.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재밌죠. 지금 20년간의 간극 속에서 합종 연행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오히려 지금 인텔이 지금 두려워하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다 컴퓨텍스에 지금 네. 집중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이걸 마치고 나서 바로 방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번에 또 무슨 깐부치킨에서 또 누구랑 회동하느냐 뭐 LG랑 네이버가 얘기가 나와서 일단 급등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빌드라는 또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둘이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컴퓨텍스가 6월 2일부터 6월 5일,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가 6월 2일부터 6월 3일날 열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AI PC가 공개가 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윈도우 PC N1, N1X가 공개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PC 시장까지 엔비디아가 진출한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영이 뭐 거의 어벤져스 11호급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 윈도우 PC 시장을 누가 장악을 할 수 있을까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엔비디아 AI PC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장 통해서 더 이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쪽 진영에서 지금 현재 강한 게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거든요. 근데 그걸 네. 이제 IRM 아키텍처로 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깨려고 하는 거고 이제 예상 파트너사는 이제 이런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이죠. 델, 아수스, 레노버, 휴렛패커드 이런 회사들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AI PC의 핵심 포인트가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기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손끝에서 쥐고 있는 기기들에서 AI가 바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거죠. 휴대폰, 노트북, 뭐 태블릿 PC 이런 데서 AI가 진행이 되는 거라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존의 클라우드의 어떤 벽을 깨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압도적 AI 성능, NPU를 기반한 한 연산 가속. 저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인텔이나 AMD는 CPU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제는 NPU를 기반한 연산 가속화 능력이 AI PC 시장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것이고 ARM이 아까 퀄컴의 이 지금 X86 아키텍처에 비해서 좋은 부분이 저전력이다. 저전력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윈도우스가 앱을 지원하면서 호환성이 개선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런 것들입니다. AI 비서, 이미지 생성, 음성 인식, 실시간 번역.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죠. 자, 그래서 저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의 능력, NPU의 능력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 그다음에 이 지금 ARM의 저전력 기반 아키텍처. 요걸로 인텔 기반 지금 이 형국을 깨겠다. 지금 이런 도전입니다. 네, 엔비디아와 이제 손을 잡고 AI PC 생태계 재편에 나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연산을 PC 내부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네, 자,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저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죠. 온 디바이스 AI에서.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죽지를 않습니다. 윈텔의 시대에도 하나의 축이었고 지금은 다른 쪽에서 축이죠. 인텔을 버렸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개파락 부분이 뚫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군요. 힘을 굉장히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구멍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거래일 날 급등하면서 종가상으로 딱 그 갭 하락 부분의 끄트머리에 지금 올려놓고 끝났기 때문에 네. 여길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500 그 전에 갔었던 그 지점을 갈 수가 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꾸준합니다. 매출액하고 지금 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1년 수익률이 좀 아쉽죠. 매그니피센트 7 그러네요. 종목인데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2.45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그니피센트 7이 조금 요즘에 약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조금 주인공이 옮겨갔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반등을 노리고 있고요. 2024년도와 2025년도의 흐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초반부의 흐름이 조금 더딥니다. 2026년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전을 이루어서 플러스로 전환해서 달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보면은 한 그 가을쯤까지 강하다가 좀 용두사미로 끝나는 지금 흐름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은 다른 M7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이제 올해 하반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주가 흐름이 이어질지 좀 주목이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LG전자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왜냐하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지금 이제 새로운 형국에서 네.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성형 AI가 아니라 네. 만질 수 있는 AI 시대. 그다음에 어떤 기기에서든 바로 그냥 AI가 해결되는 클라우드를 안 빌려와도 되는 이런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LG전자가 피지컬 AI의 중심주로 네. 우뚝 섰습니다. 뭐 엄청나게 강하게 오르고 있지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더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피지컬 AI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피지컬 AI를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좀 LG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도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종목은 LG전자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월가 시그널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리사수 CEO가 MIT 졸업식에서 AI와 관련한 연설을 했는데요. 청중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 이후에 주가에도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다가 별로 이런 것들이 실제 격정이 될 것인가 네. 하던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계사분들이 다 합격을 해놓고 다 들고 일어나서 AI 시대에 이제 대응하면서 데모를 하셨죠. 그다음에 벤스 부통령이 공군상학학교 졸업식에서 2시간 동안 악수를 하면서 연설을 했죠. 전장에서 마지막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된다. AI에게 주도권 넘겨주면 안 된다고 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리사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시대고 AMD가 AI의 주역으로서 급등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한다. 사람이 먼저다. 또 유행어 같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네. 무려 MIT 졸업식이었습니다. MIT 가장 어떻게 보면은 IT 인재들의 최고의 어떤 대학교죠. 그렇죠. 자, 거기서 우리는 We want human futur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냐면 밑에 저기 보면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엄청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아놨더니만 졸업하고 나니까 AI가 MIT 인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 리사수가 AMD 이제 CEO가 와가지고 연설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야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리사수 언니가 그걸 의식해서인지 네. 중요한 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네. AI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는 맞고 AMD가 AI 시대의 주역 기업은 맞지만 그건 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둘러댔지만 지금 여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네. 회계사 같은 사자 직업들, 거기다가 MIT 같은 그런 초인재들, 공군사관학교 같이 뛰어난 인재들조차도 AI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생각해봐야 될 화두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래도 AI가 부상하면서 이제 취업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MIT 졸업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에 상당히 좀 야유를 보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 테크업계 전반에 AI 피로감과 뭐 고용 시장이 위축된 심리를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뭐 그 네. 원인을 이걸로 들었는데 아. 자, 뭐 그 원인 때문에 모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네. 자, 어쨌든 간에 AMD에서 저기 MIT 졸업생들의 취업문을 좀 열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도 그런 좀 생각이 활용을 듭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관련해서 이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한번 차트 같이 보시죠. 네, 그래서 뭐 주가가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그렇네요. 별로 그 영향이 큰 것 같진 않고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가지 이슈가 다 AMD에게 도전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와, 아까 엔비디아의 지금 NPU를 기반으로 한 CPU의 출현이 네. AMD CPU를 기반으로 하는 그 진영에 지금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인간의 반발 이런 것들은 AI 종목들의 전반적인 어떤 좀 향후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는 마이크로소프트랑은 다르게 정말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고 인텔과 AMD 같은 CPU 종목들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CPU가 에이전틱 AI 시장에서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에 비해서 효용성이 강조가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보다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반격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지금 CPU 종목들이 워낙에 뜨겁죠. 이 야성을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아까 AI PC 주제였고요. 네. 자, 과연 AI PC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AMD의 주가에 어떤 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자, 밑에서부터 계속 갭이 나와요. 여기도 갭이 나왔고요. 여기도 또 갭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왈츠를 추는 소녀처럼 아주 나빌레라를 지금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540까지 올라왔고요. 자, AMD도 마찬가지로 지금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 2023년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외형 성장은 했는데 그런데 지금 2024년부터는 외형 성장과 이 이익 성장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이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네. 원래 AMD는 항상 조금 처지는 분위기가 초반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6년에는 지금 너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3년 사이에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중간에 한번 눌림목이 지어질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1년 수익률만 해도 346%입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1년 수익률 마이너스 났잖아요. 네. 자, 매그니피센트 7보다 훨씬 더 지금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년 수익률만 이런 게 아니라요. 단기 수익률도 다 세요. 1개월 수익률만 해도 58%고요. 3개월도 15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에서 지금 1년 사이 단기, 중기 지금 수익률이 다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사실 지금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인텔 AMD의 지금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자, 앞서 월가 시간을 첫 번째 키워드와도 다소 좀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최근 3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올해의 상승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AMD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시그널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는데 삼성전기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그 AMD라던가 인텔 같은 CPU,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띠는 이유의 그 배경에는 네. 데이터 센터의 계속 확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결국에는 대면적 기판, 그다음에 MLCC가 휴대폰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쓰이면서 기판 면적도 엄청나게 확대되고 MLCC가 들어가는 개수 자체가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게 나타나면서 일본의 MLCC 1위인 전체 1위죠. 전 세계 MLCC 1위인 무라타 제작 연구소와 함께 미친 듯한 랠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본의 무라타와 한국의 삼성전기 지금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목표 주가 220만 원짜리 나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도달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격에 대한 부담 말고는 지금 거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기, LG노텍 두 개가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요. 지금 삼성전기 주가가 벌써 시총 5위에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윗벽은 상당히 높거든요. 네. 위에 4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 하이닉스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4개가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다른 회사가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 삼성전기입니다. 시총 5위에 올랐고요. 목표 주가 220만 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강세, AMD 이야기하면서도 이 강세 배경의 데이터 센터 확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시그널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전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 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엔비디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PC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대만 컴퓨텍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자사칩을 메인 프로세서로 탑재한 첫 윈도우 기반 PC를 공개하며 PC 시장 진출에 나설 전망입니다. 악시오스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대만 컴퓨텍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에서 공동 개발한 신형 AI PC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엔비디아 칩이 주 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최초의 윈도우 PC로 델 등 다른 PC 제조 업체들도 관련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참여가 기대에 못 미쳤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 전략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 내부에서 직접 구동되는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엔비디아의 PC 시장 진출이 AI 반도체를 넘어 PC 산업 전반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퀄컴 등 ARM 기반 경쟁사에도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까지는 가전제품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파는 PC 시장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PC 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PC 시장의 지변이 변화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프리서치에서 CPU 시장이 2028년까지 최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AMD를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CPU 시장이 앞으로 30%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울프리서치는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글로벌 CPU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약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최대 수혜 기업으로 AMD를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AI 연산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CPU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CPU 성장 사이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AMD의 서버용 CPU 매출은 2026년 170억 달러에서 2028년 44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울프리서치는 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AMD의 EPS가 2025년 대비 약 7달러 증가하고 2028년 EPS는 25에서 3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ARM 기반의 CPU가 AI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AMD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AI 서버와 에이전틱 AI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AMD가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에이전틱 AI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또다시 주인공이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IPO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블룸버그의 한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1.8조 달러의 IPO 감액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일론 머스크 CEO는 전면 반박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IPO 기업 가치를 1조 8천억 달러로 낮췄다는 보도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를 최소 1조 8천억 달러로 조정하고 최대 7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투자자 대상 로드쇼는 6월 4일 시작되고 공모가는 6월 11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 X에 해당 보도를 인용한 게시물을 직접 거짓이라고 댓글을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의 지난해 매출은 1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AI와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으로 순이익은 49억 4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두고 여러 가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자 로드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모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또 다른 우주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 오리진이 발사대 시험 중 폭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려가 커졌고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는 로켓 개발이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대형 로켓 뉴글렌 연소 시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현지 시간 28일 소셜미디어 X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모든 직원의 신변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추가 소식을 공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대 경쟁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이례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X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로켓 개발은 어렵다라고 게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후 파이낸스는 수년간 우주 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온 두 억만장자 사이에서 보기 드문 연대의 메시지였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관련주는 급락했는데 다시 한번 월요일 시장에서 급반등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관련된 투자 의견인데요. CNBC에서 메인 뉴스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투자사 BTIG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한국 시장의 쏠림이 심화됐다라면서 급락 반전 위험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BTIG가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급격한 하락 반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TIG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코스피의 절반을 넘지만 전체 종목 중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된 종목은 4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한 달간 코스피가 20% 넘게 상승했지만 19개 업종 가운데 상승한 업종은 4개뿐이었고 10개 업종은 오히려 5% 이상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너선 크린스키 애널리스트는 지수 상승이 일부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시장 내부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약 250% 상승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BTIG는 현재와 같은 쏠림 장세가 이어질 경우 한국 증시가 급락 반전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쏠리는 것이 한국 증시의 체력을 약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종목과 업종으로도 이러한 증시의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턴 0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월요일 히든글로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잘 쉬었습니다. 쉬었으니까 또 그만큼 또 힘내서 예. 월요일 히든글로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히든글로벌은 어떠한 뉴스로 좀 문을 열어볼까요? 예, 그 두산 에너비티가 유럽 SMR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교두 후보가 영국의 롤스로이스를 통해서 진출하게 됐다고 이제 UPI 통신사죠. UPI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PI의 보도 가지고 오셨고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뜬금없이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가 갑자기 나왔어요. 여기 롤스로이스가 이 SMR 시장 진출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 롤스로이스 하면은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완성차, 그 영국의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만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롤스로이스는 엔진에서 이제 세계 최강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가 엔진을 만들다 보니까 그 엔진을 갖고 자동차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 엔진을 갖고 무엇도 하느냐 그 방산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항공 우주에도 뛰어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롤스로이스가 영국 정부와 협력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도 필요하니까 그 롤스로이스가 SMR 사업도 진출합니다. 그래서 영국 자체의 SMR 사업, 그다음에 롤스로이스가 수주한 체코의 SMR 사업, 여기에 다 SMR 사업에 롤스로이스가 뛰어들었는데 하지만 롤스로이스 엔진은 잘 만들지만 SMR에 필요한 원전에 필요한 이제 주기기 원자로 자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두산에너비티와 협업을 해서 롤스로이스가 해당 사업을 따내면 거기에 두산에너비티가 필요한 SMR에서 핵심 주기기라는데 핵심 주기기를 갖다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 핵심의 뭐 기자재 같은 거를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자재라고 한다면 이번에 기존에 알려졌던 대형 원전에서는 결국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기본적으로 우라늄을 갖다 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분열에서 생긴 어떤 에너지를 갖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전하는 게 기본 개요입니다. 그러면 터빈을 돌리기 전에 핵분열이 일어난 장치를 이제 원자로라고 하는데 대형 원전에서 원자로라 부르고 원자로와 다르게 SMR에서는 핵심 기자재를 부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 대형 원전에서는 원자로와 증기발전기, 터빈 발전기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SMR은 스몰 아닙니까? 다 나눠져 있는 것을 갖다 응축하다 보니까 그에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에서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에 돌리다 보니까 원리는 똑같지만 다른 용어로 불린다. 그게 핵심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비티가 롤스로이스를 거쳐서 체코 원전과 그 영국에 있는 SMR, 두 SMR 사업의 핵심 기자재를 갖다가 공급하게 됐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핵심 장치를 갖다 두산 에너비티가 여전히 유럽에다 진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MR이 이제 뭐 대형 원전보다 뭐 좋은 점, 이렇게 일단 좀 비교를 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SMR은 이제 S가 스몰인데 무엇에 비해 스몰이냐? 대형 원전 1기가와트, 1000메가와트 정도를 갖다 돌리면 대형 원전이라 치고 SMR의 S는 1000메가와트보다 작은 300메가와트 정도를 갖다가 이제 가동을 하면 SMR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00메가와트 정도 필요 없고 수십 메가와트, 한 몇 메가와트도 필요할 때가 있어. 그게 미니라고 해서 M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작은 원전도 그 정도 작은 발전도 어디에 필요하냐? 예컨대
태평양에 떠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 여기도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해군 기지가 전기를 공급할 여러 가지 송변선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거기다가 MMR, 마이크로 모듈 리액터를 갖다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MMR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1000메가와트, SMR은 3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도 또 충분한 것이 어디에 충분하냐? AI 데이터 센터에 300메가와트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300메가와트, 그보다 낮은 거는 또 MMR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낮다 보니까 대형 원전은 바다를 끼고 있어요. 냉각수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원전들은 다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죠. 남해안에서 예. 시작했다가 그 영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해안에서 남해안으로 거슬러 되죠. 그래서 이런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SMR은 워낙 용량이 대형 원전 작다 보니까 바다보다 적은 물만 해도 충분히 원전을 가동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없어도 강이나 호수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유리한 이점이 있어서 세계 곳곳에서 야, 우린 바다가 없지만 SMR은 바다가 없어도 된대. 이래서 세계 곳곳에서 SMR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적어서 굳이 바다 옆에 없어도 된다. 예, 예.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SMR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뭐 역할, 그리고 요 SMR 시장이 뛰어드는 이유,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 핵 분열이라는 원자로 자체는 대형 원전이나 SMR이나 둘 다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나 또 원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심 대형 원전보다는 SMR을 더 선호한다, 이런 내색을 비치기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 대형 원전을 갖다 지을 때는 우리나라가 처음에 고리 원전을 질 때 우리가 원전 후진국 아니었습니까? 뭐 국가 자체가 후진국이었죠. 근데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이나 기술적인 이전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리 원전을 무사히 이제 가동을 시킬 수 있었는데, 당시 기술 이전을 갖다 주도한 기업이 어디냐? 웨스팅하우스죠.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이제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때문에 원전 그 생산이 중단됐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서 생산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기술 격차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원전 강국이지만, 하지만 처음에 원전을 짓게 됐던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지적재산권이 있고, 지적재산권 외에도 실제로 원전을 가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완전히 100% 웨스팅하우스가 분리된 상태로 수주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SMR은 그렇잖아요. SMR은 최근에 생긴 기술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전혀 기술적 도움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해외에 나가서 SMR 수주한다면 웨스팅하우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를 주지 않고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수주하고 납품할 수 있다. 이 점이 또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이나 우리나라 산업의 큰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 짚고 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럽의 SMR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짚고 왔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단은 이게 결국엔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또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자매지인데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 베런스에서 베런스, 예.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4E의 12단 샘플 출시했다는 거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좀 간략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BM4E 12단 샘플을 출시했다라는 소식,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는 뭐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안에서 보도자를 내면서 HBM4E 12단에 대해서 그 북미의 유력한 고객사에다 샘플을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말은 없어 하지만 북미에다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그 샘플을 보내야 될 고객사는 사실 엔비디아만이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다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에다가 HBM4E 12단을 갖다 샘플을 출시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하인스보다 뒤져가지고 엄청난 수모를 겪었지만 적어도 HBM4E 12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HBM4도 아니고 HBM4E 12단에서는 하인스보다 앞서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낳게 하는 그런 보도자료였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하이닉스 앞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말씀처럼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를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샘플 공급만 치면 앞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되게 아픈 어떤 치명적인 결정을 2019년 12월에 합니다. HBM 팀을 갖다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 당시 HBM은 뭔가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당장 매출은 없고 하지만 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주장도 있었지만 당시 이제 김기남 대표가 과감하게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하이닉스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는데 그 챗GPT 오픈 AI가 나오면서 우리가 엄청난 어떤 생성 AI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HBM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짝이 되는 HBM 공급을 하면서 지금의 그 D램 시장에서 역전을 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2년 전에 정기현 대표를 정기 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5월 달에 경질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치욕적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SK하이닉스보다 뒤처지게 됐는데 이번에는 HBM4E 12단에서는 적어도 샘플만 본다면 SK하이닉스보다 앞서서 공급을 했다. 이 점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자신만만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 끼쳤는지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4E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제쳤다라는 보도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게 이제 순항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샘플을 먼저 공급을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 샘플을 받고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서 괜찮아. 그럼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 어떻게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량 양산 들어가기 전에 원래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HBM은 이렇게 수직으로 8개 혹은 12장을 쌓지 않습니까? 12장을 쌓는데 거기에 베이스 다이를 갖다 연결해야 됩니다. 베이스 다이 연결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하이닉스보다 수모를 겪은 심지어 마이크론보다 수모를 겪은 게 어느 과정이냐? 베이스 다이를 연결하면 꼭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만든 HBM4는 HBM3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베이스 다이를 연결하는 것은 TSMC 연결했거든요. TSMC로 연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코너 또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지만 베이스 다이를 연결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냐?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 치고 나가서 생기는 표준화를 갖다가 삼성전자 잡지 못해가지고 베이스 다이어 연결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샘플을 공급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승인을 하고 엔비디아 승인해서 대량 양산을 한 다음에 대량 양산할 때 반드시 베이스 다이 연결했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자신만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HBM4부터는 TSMC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자체적인 베이스 다이를 연결해서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오류가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이겠지만 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고비를 넘어서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베이스 다이도 성공적으로 순항했다 그다음 어떻게 했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NV 랭크를 해서 NV72단입니다. HBM4는 NV72단을 연결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책꽂이처럼 생긴 72개의 엔비디아 칩을 넣고 거기 짝이 되는 HBM 다 넣은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에러가 발생한지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통과하고 나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데이터 센터 넣었을 때는 그래도 오류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NV 랭크, 렉에 집어넣었을 때도 수율이 80% 나온다면 의미 있는 영업이익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 생산을 뽑아낼 수 있다 보는데 결국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샘플 공급만 갖고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마이크론보다 앞섰다라고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 배런스도 동일하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HBM4E의 샘플을 엔비디아 지금 공급을 한 건데 이게 이 보도만으로는 뭔가 시장을 변화시키기엔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말씀처럼 수율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분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 수율이 좀 잘 안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사실은 뭐 샘플 출시한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통해서 또 시장의 이야기 좀 더 나눠볼 텐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아직까지 뭐 승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NV72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거기서 에러가 나왔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때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쾌재를 부를 수 있고 샘플이 뿐만 아니라 72 링크에서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율이 적어도 70%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다 보면 계속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7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만약 거기서도 70%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배런스도 이번 삼성전자 발표를 해서 시장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 시장 판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HBM 시장에서 1등은 SK하이닉스, 2등은 마이크론, 3등이 삼성전자인데 이걸 갖다가 뒤집을 정도로 이번에 그 보도가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 주가 순위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해당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금요일 날 많이 올랐어요. 5.8% 올랐죠. 시총 1위 기업이 5.8% 올라니까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가 1% 미만 올랐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보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HBM4E에서 앞섰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SK하이닉스만큼 약보합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랐던 마이크론이 5% 이상 올랐습니다. 이 시장 수익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성전자 샘플 공급이 그렇게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어떤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라는 걸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런치의 보도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E의 샘플을 출시했는데 이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율에 있어서 뭐 대량으로 양산하기에는 완전히 검증된 그러한 또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나올 때까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주가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히 잘 쉬셨습니까? 덥긴 더운데요. 또 그늘만 들어가면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뭐 못 견딜 정도로 덥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심심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 1일 첫 거래일이 또 1일부터 시작을 하는 달이 되겠고요. 그만큼 꽉 찬 한 달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정들이 있을지 월요일이니까 주 일정들부터 한번 좀 먼저 쭉 점검을 하고 갈 텐데 지난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왼쪽을 먼저 볼까요? 코스피가 8,476 역대 최고치 종가 기준으로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종가가 최고가였죠. 그만큼 시장이 뭐 아주 굉장히 뜨거웠다는 얘기가 될 테고 사실 뜨거웠다는 표현 말고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뭐 더 이상 뭐 쓸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3.5%나 코스피가 하루 동안 또 급등을 했고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를 이렇게 가는데 코스닥은 계속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2% 이상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한 8%인가요? 합치면 한 7, 8% 정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한번 보면 7.4%가 떨어졌군요. 코스피는 8%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 같이 올라도 사실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뭐 시원찮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판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장이 얼마나 반도체 또 대형주 코스피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극심한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뭐 상징적인 모습인 거죠. 네, 코스피는 뭐 코스피 200은 뭐 당연히 대형주 중심이니까 더 큰 상황이 됐고. 이렇게 이제 코스피, 반도체 또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지금
사실은 연초 이후 사실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1월 말 2월에 코스닥 그때 조금 반짝해서 1000포인트 다시 올라오고 1200까지 갔던 이후에 다시 지금 1100선 밑에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올 들어서는 코스피는 계속 달리고 있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여전히 뭐 제자리 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코스피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다. 거기에는 물론 이 반도체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겠죠. 자, 이번 주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 이번 주 좀 완화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될 것이냐. 분위기가 크게 완화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주요 일정들 한번 보시죠. 오늘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출입 통계입니다. 5월달 수출입 통계. 일단 뭐 1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그다음에 1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두 번 먼저 약간 선행지표격으로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두 번의 5월달 수출 상황은 역시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수출 증가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건 결국은 이제 Q보다는 P의 즉 가격의 급등 이 부분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수출 좋고 뭐 경상수 흑자도 뭐 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2, 3, 4 석 달 연속 전월치 최고치 갱신 이렇게 가고 있는데 5월 달도 아마 마찬가지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엔비디아 GTC 열리는 거죠.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만에서 컴퓨텍스 열리는 것도 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젠순왕이 이번 주에는 대만에 갔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뒤에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5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아스코 종영학회 국제 종영학회가 있고, 이것도 기대치가 좀 있는데 시장이 워낙 쏠려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있고 쭉 있는데요. 이번에 큰 거 보면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 그러니까 졸트, 그다음에 ADP, 그다음에 이제 6월 5일 고용 보고서, 이렇게 요 1, 2, 3가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 매달 첫째 주에 이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오는 거는 한사람은 늘 관심사입니다. 그다음에 연준 베이지북도 좀 나오는데요.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 뭐 설명을 하긴 하는 건데, 뭐 인플레 관련된 얘기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주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소비가 지금 굉장히 극단화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 비슷한데 미국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전체 미국 소비의 한 6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미 상위 10% 고소득층에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베이지북 내용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은 브로드콤 실적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런 일정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중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좀 가져올 거는 고용지표 얘기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얘기를 좀 해보면서 왜 미국의 고용지표가 역시 이번에도 중요한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좀 상황을 좀 보면은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이 AI 또 반도체 이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반도체 또 AI 쏠림 현상의 그의 지속성 여부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역시 미국의 이 인플레입니다. 금리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까지의 상황을 보면 일단 지난주는 이란 전쟁 상황이 종전 합의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면서 국채 금리도 4.5% 이하로 내려왔고, 미국 10년물 기준이죠. 그다음에 WTI 즉 이 서부텍사스 중진료 가격도 80달러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의 인플레를 끌어올렸던, 자극을 했던, 상승 압력을 좀 넣었었던 유가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장주들, 특히 AI와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 부분들은 좀 부담을 좀 덜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이를테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새로운 인플레 압력으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분기 1.7%,
거두고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2.6%까지 좀 오르면서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신윤성 총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금통위에서 5월달 금통위죠. 지금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이번 달이라도 금리를 올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그게 가장 빠른 이제 금통위가 이제 7월이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무조건 금리 올린다. 뭐 심지어 일각에서는 뭐 빅스텝 얘기가 0.5%포인트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올릴 거고 올린다 해도 0.25%포인트이긴 한데 신윤 총재의 얘기는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2번 올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연내. 뭐 3번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중간 정도 보면 2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3%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장이 그러니까 수출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인플레 압력에다가 물론 이제 원달러율이 워낙에 지금 뭐 1,500원대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시장의 강세, 부동산 시장의 강세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긴 합니다만 대규모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른 부의 효과 등등등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 압력을 좀 높이고 있는 거죠. 그 성장률도 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올려야 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반면에 미국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미국의 뭐 경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미국의 소비가 지금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소비가 좋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가장 그거를 자극하고 가장 그거를 부추기는 게 바로 미국의 이 기름값. 지금 뭐 캘리포니아는 뭐 6달러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보통은 4달러만 넘어도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미국 소비에 특히 서민들의 소비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만큼 생활비를 갉아먹는 거니까요. 기름값이. 지금 미국 상황은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소비가 언밸런스한 상황에서 고용이 뭐 계속 좀 둔화되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조금 더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다고 그러면 미 연준이 지금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만 미 연준이 기존의 뭐 이 유가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인플레 상승에 따른 뭐 금리 인상 얘기까지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가 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이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밸런스가 깨진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어떤 미스매치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한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 지표가 이게 참 뭐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고용 지표가 썩 좋지 않게 나오는 게 시장한테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계속해서 유가 뭐 금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달, 5월 달, 6월 달의 이 고용 지표 상황은 연준의 어떤 행보와 관련해서 좀 더 시장이 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경기가 특히 고용 문제 때문에 경기가 상황이 좀 부진하게 나온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이 물가 때문에 인상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얘기도 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은 연준이 금리만 올해 안 올려도 시장에는 긍정적일 거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미국 경제가 특히 미국의 연준이 또 미국의 시장이 이 인플레에 관련돼서 물가와 관련돼서 얼마나 예민해졌는지를 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가져올 내용은 젠순왕 얘기입니다. 이 젠순왕 얘기가 이제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젠순왕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젠순왕 얘기는 젠순왕 얘기는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와서 오늘 기사도 나왔습니다. AI PC와 관련된 얘기. 그래서 그거에서 한국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얘기는 2차 전지 얘기를 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는데요. 2차 전지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첫 번째 좀 보시면 유럽에서의 탈중국 배터리 정책 이게 좀 굉장히 좀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성장펀드에서 최근 LNF 플러스라고 해서 LNF의 이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2,200억을 저금리로 대출했다는 그런 이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2차 전지주들을 꿈틀거리게 만들었던 이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DTA 에너지에 2조 4천억 규모의 ESS, LFP입니다. LFP ESS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EV 즉 전기차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탈중국의 어떤 배터리 확산과 좀 관련돼서 이렇게 좀 IEA 즉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거. 이 네 가지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죠 한번. 지난주 2차 전지주들 보시면요. LG화학도 좀 그렇고 LG 에너솔루션도 좀 좋았고 이건 뭐 금요일 날 얘기긴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오랜만에 3% 넘게 좀 오르고 2차 전지주들이 좀 꽤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주 뭐 주 내내 그랬던 건 아니고 주 후반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재료들이 좀 나오면서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건데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2차 전지주들이 지난 한 2년여간의 그런 아주 극심한 부진을 이제 극복을 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역시 ESS, 즉 배터리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의 어떤 힘이 컸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거기에서 좀 주춤, 최근 들어서 주춤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EV 즉 전기차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ESS만 가지고는 2차 전지주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갖기는 어렵다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앞서 좀 IEA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나왔던 것처럼 EV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봤을 때 중국은 뭐 엄청나게 좀 전기차가 계속 늘고 있고 중국은 이미 전체 신차 등록의 55% 정도, 절반 이상이 이미 전기차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그 신차 등록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전기차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주춤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보조금 지급 같은 것도 이루어지면서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좀 확실히 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잘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바로 동남아 시장인데요. 동남아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이 석유 자원, 이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이거에 따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 석유가 나지 않는 뭐 대표적인 게 동남아가 되겠죠. 동남아나 유럽 같은 데가 되겠죠. 이런 데들은 이 석유에 의존한 이런 어떤 그런 에너지가 얼마나 의존도가 높은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운송수사, 즉 모빌리티 쪽에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당장 EV가 뭐 확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좀 하나씩 이 EV 시장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가 넘은 상황이 계속해서 된다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유지비에 있어서 전기차가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추세적으로 늘어나기만 한다고 그러면 국내 2차 전지 업계에는 확실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쪽은 일단 하방은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니까 이제 상방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2차 전지에서 한번 좀 주목하면서 반도체의 어떤 넥스트로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5월 증시는 코스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시장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 기술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투자자들은 이제 6월 그리고 하반기 시장 전략에 관심을 둬야 할 시간이겠죠.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금융센터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5월 한 달 지난주 증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지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있었지만 네. 실제 투자들의 체감은 조금 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가 컸다 보니까 5월 한 달과 지난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5월이 상당히 지수만 놓고 보면 역대급 강세장이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체감적으로 볼 때 5월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좋지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한 달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지금 28.5% 상승했고 코스닥은 9.9%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지난 4월에 그 30.6% 상승한 것이 역대 1위였는데 역대 2위의 실적 그 상승률을 달성한 것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상승 업종 개수를 좀 살펴본다면 전체 이제 코스피가 19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단 6개 업종만 상승해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네.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4월에는 이제 코스닥도 13% 이상 상승하면서 양시장이 동시에 좀 급등하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한 달이었는데 이번 5월은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10% 정도 하락을 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률은 매우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특정 업종에 속한 종목들 급등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계속 보셔서 알 수 있었는데 반도체 대장주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라도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LG전자 같은 IT 부품과 가전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한 바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일부 종목에 국한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에서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심텍, 그리고 이제 로봇에서는 네이버 로보틱스도 좀 올랐고요. 또 바이오에서는 막판에 이제 D&D 파마텍이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으로 5월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팔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51조 원 이상 순매도를 해서 지난 3월 기록한 역대 월간 기준 최대 순매도였던 40조 원 순매도를 다시 또 경신하셨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2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또 기관이 또 2조 4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상당히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 또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지금 31.50전 상승했고 근데 이 WTI는 16.8% 하락, 또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체감 지수는 별로 안 좋았던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좀 리뷰를 또 한번 해보자면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인 반등세가 좀 나타나는 한 주였다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스피가 8% 상승해서 글로벌 1위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7.4% 하락해서 한 주 동안 글로벌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전기전자와 자동차 종목이 상승하면서 8,000선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최초로 이제 안착을 했고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다시 이제 117조 원대로 또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상승 업종이 단 3개 업종밖에 안 됐는데요. 상당히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났던 한 주였다라고 있고 이 상승한 업종이 전기전자가 13.8% 상승, 운수장비가 4.1%, 보험이 1.8%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 보시면 업종 보시면 의료 정밀업이 9.9% 하락, 그리고 증권업도 8.8%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매크로 지표 중에는 국제 유가와 금리가 좀 하락한 면이 있고요. 환율은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그래도 지금 1,500선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 4.1조 원 순매도, 코스닥 1,200억 순매도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직전주에는 17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4조 원 정도 수준이면 절대적으로는 되게 큰 금액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직전주보다는 좀 많이 감소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요 이슈가 뭐 미국과 이란이 이제 휴전 연장을 60일 정도 더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MOU 체결 임박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유가 하락을 뭐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주중반 발표된 미국 4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면도 있었고 또 그중에 세부적으로 전월 대비 근원 PCE 지수는 오히려 시장 대비 조금 하락하게 나오는 바람에 시장 상승에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투자 가능한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대형주 주가는 상승하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크게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반도체 ETF에 투자했던 자금이 이 ETF를 매도한 이후에 반도체 대형주 직접 투자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ETF로 교체 매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기계적인 매수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좀 교란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급등을 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난주는 정말 매우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6월이 시작되다 보니까 5월 한 달 그리고 지난주 증시 리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5월 시장이 뭐 지수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강세장이었는데 뭐 실제로는 일부 대형 기술주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뭐 업종과 종목 간 차별화가 매우 좀 심했던 장세였다라고 말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어서 더 여쭤보면 뭐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분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좀 이제 과열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위치를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8,400선을 돌파했다. 요 하나만 제외하면 네. 저는 시장은 지금 실적 시즌이 이은 5월 끝나는 5월 중순부터 실질적인 조정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전기전자 업종과 로봇 관련주를 포함한 일부 업종 내 뭐 대표 종목만 제외한다면 5월 중순 이후 대부분 종목들의 그런 수익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고 또 실제 지수가 상승하는 날에도 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 수 대비 하락하는 종목 수가 거의 뭐 6배 가까이도 뭐 많은 날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코스피 지수도 자체도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131.2%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3월 그리고 지난달 8,000포인트 돌파 이후 단기간에 1,000포인트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던 것이 시발점도 이격도가 130% 이상인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언제라도 코스피 지수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건전한 좀 지수 조정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기 추세를 지수의 어떤 시장의 중기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좀 많이 사용되는 것이 10주간 이동평균선과 30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어떤 위치를 보면서 이제 추세를 상승이다 아니면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수가 1,0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근데 네. 이것이 이제 30주간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1,110포인트보다는 낮은 지금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일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1,000포인트 한 초반 정도까지 밀린다면 추세가 하락이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세가 뭐 하락으로 전환되려면 이제는 상승시마다, 그러니까 반등시마다 매도하는 국면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구간이 위기이긴 하지만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지금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사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수혜를 받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는 2차 전지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30조 원대에 달하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추가 하락 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으로 좀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 중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기 전망을 해본다면 코스피는 조정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피 조정 시가 나온다면 코스닥도 다시 반등하는 구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6월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코스피 단기적으로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등 가능성도 함께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뭐 6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하반기로 향하고 있는 시간인데 특히나 좀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은 2분기 실적 시즌 시작하기 한 달 네. 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구간이 될 것인데요. 따라서 좋은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또 하반기 업종 전망을 바탕으로 계좌의 신규 유망 종목을 편입할 수 있는 과도기적 성격의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지금 5월까지 100% 이상 상승한 코스피와 관련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지수대를 급하게 지금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상승의 목표 끝을 수치화해서 투자 전략이 활용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지수와 업종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그런 시그널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 지금 좀 시장에서 많이 지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히 이제 KB증권에서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증시의 하락 시그널은 지금까지 어떤 AI 관련해서 투자를 담당하던 자본 공급자들이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대표적인 시그널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가 넘고 뭐 5.3%를 돌파하면서 20년 내 보지 못했던 고금리가 도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참고로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약 4.4%에서 5%를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3%대 중반에 진입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신호가 확인될 때 자본 공급자가 투자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현재 최근 미국의 4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한 2.8% 증가 중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그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 주도 업종 내 대장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6월에도 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업종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네. IT 하드웨어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또 올해 좋았던 전력기기라든지 로봇, 2차 전지, 증권, 지주사 역시 지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6월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가장 단기간에 피해를 입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많은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이전에 좀 신규로 좀 관심 가지면서 편입하는 전략도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한마디로 6월이 뭐 지수 방향성 자체를 예측하기보다는 뭐 실적, 금리 그리고 하반기 전망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증권업종에 관한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요. 네. 뭐 최근 거래대금 증가하다 보니까 이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증권업종 투자 매력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상당히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2분기는 더 증가했는데요. 1분기에 평균으로 보니까 한 67조 원이었던 것이 지금 4월과 5월 평균이 85조 원까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올해 전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의 어떤 추정치를
기존 대비 30% 이상 상향한 조정하는 증권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용 잔고가 지금 37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2분기 평균도 지금 거의 35조 원입니다. 근데 1분기 평균이 31조 원 기록을 이게 또 경신한 거고 예탁금도 지금 130조 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의 어떤 그런 증권사들의 실적은 브로커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금 수익에서도 아주 크게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증권사 고유 계정을 통한 운용 수익, 뭐 그리고 자본 활용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익들도 총 수익의 어떤 절반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업무 이외에도 어떤 발행업이라든지 자산관리, 뭐 IB 부서를 통한 반복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ROE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증권사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올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은 5월에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증권사들의 주가도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업종지수가 6.2%는 지금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보면은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같은 유동성 장세가 뭐 하반기도 지속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이 피크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절대적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신규 투자 유망 업종군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업종 내 관심 종목으로 좀 꼽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발행업과 뭐 IMA 기반의 압도적인 자본 활성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ROE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꼽을 수 있겠고요. 또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1분기에 지금 665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52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유진투자증권을 좀 보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현재 시가총액이 4,600억밖에 안 합니다. 근데 분기에 500억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또 여기에 이제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좀 더 좋은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저점에 어떤 관심을 가져보도 충분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증권업종에 대해서 재평가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짧게 여쭤볼게요. 뭐 올해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현재 업종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이런 것에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급락이 많이 나왔던 종목 업종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뭐 유럽 간학회 이후에 D&D 파마텍이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상한가를 진입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코스닥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동반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국제 유가의 어떤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가장 첫 번째 해결 요인인데 또 여기에 이제 글로벌 학계에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지금 6월에 초순에 개최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많이 이제 요 관련해서 거론되는 종목이 보르노이, 펩트론, D&D 파마텍, HLB 눈이 뜨게 있고요. 또 하반기 어떤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리가켄 바이오 정도도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 전 꼭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주말 사이 마감한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국은 진전되지 않고 끝났지만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8개 기술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예정된 컴퓨텍스 타이베이 그리고 빌드 컨퍼런스에서 자사 CPU를 탑재한 AI 모델을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장에선 하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0.64% 회복이 되면서 212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아마존은 최근 소비 재단이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함께 하락했습니다. 또 최근에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빠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270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협력한 신제품 모델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규장에서는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05% 소폭 하락했습니다. 449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테슬라도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생각보다 널리 확장 속도가 느리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42대로 이어졌고 또 알파벳의 웨이모는 577대가 되면서 비교적 경쟁력에서 밀린다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0.33% 하락하면서 434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알파벳도 정규장과 애프터마켓 흐름 다르게 가져갔고요. 마이크론은 최근에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도 서스케하나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그려내기도 했는데요. AI 기반 D램과 낸두 수요 상승이 실적 상승을 올려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의 600달러에서 1,750달러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요. WTI가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종 합의를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뒤에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로 회의장을 나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현재는 상승해내는 모습이고요. 8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유가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0.15% 하락하면서 4,5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요. 국내 주요 지표들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0.2% 강보합권에 거래가 됐고요. 1,35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EWI 한국 ETF는 0.28%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200달러 선 위로 올라와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무리했습니다. 0.02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12,8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속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있었음에도 함께 하락했고요. 약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고 1,506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어느덧 2026년의 상반기를 시작하는 6월이 됐습니다. 상반기 성적표를 확인하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시기인데요. 특히나 6월 초는 기술주들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주춤했던 빅테크 랠리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저희랑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